추세 매매의 대가 제시 리버모어의 이야기. 어느 투자자의 회상. 주인공 제시 리버모어. 14세에 주식시장과 인연을 맺은 후 줄곧 전업투자자로 활동했던 제시 리버모어는 월스트리트의 황제, 추세 매매의 대가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는 피라미딩 기법을 이용하여 1929년 가을 1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풍부한 경험과 집념 어린 연구를 통해 스스로 터득한 투자 철학과 투자 기법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전무후무한 최고의 투자 멘토로 칭송받고 있다. 추천사. 나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 제시 리버모어. 올해로 이 책이 나온 지 99년이 되었다. 이 책은 흔히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투자 관련 서적으로 불린다. 또 다른 명저인 시장의 마법사 시리즈에 나오는 트레이더들의 인터뷰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준 책으로 꾸준히 재등장하며 사랑받고 있다.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켄 피셔, 윌리엄 오닐 등 주식의 정성적 분석에 능한 전설적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최애 책으로 꼽히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뒤로 이 책을 20번 이상을 읽었다. 밑줄로 얼룩진 책을 즉석에서 친구에게 선물한 것도 여러 번이다. 읽을 때마다 새로움이 느껴진다. 문장 하나하나가 감탄스러우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얻어가고 군중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제시 리버모어가 훗날 투자에 실패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문이 주는 아이러니, 혹은 험한감 때문에 이 책이 더 유명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책을 진정성 있게 읽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제시 리버모어의 세계관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가 그 같은 전철을 밟았으리라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면서 실패 요인을 찾고 반성하는데 천재적이었다. 그런 그가 개인사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63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큰 수수께끼를 던지는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 나오지 않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한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3살 반 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5살 때는 경제신문을 읽었다. 책의 첫 장에 나오듯 14살 때 일을 시작해 주식시장이 전혀 무작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투기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이 책이 발간된 것은 그가 46세가 되던 때로 여러 번의 실패를 반복했음에도 다시 더 큰 투자자로 일어섰다. 우리는 이 책에서 그의 전설적인 투자의 장면들과 그의 깨달음을 뒤쫓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책이 발간된 이후 그는 1929년 대공황 때 지금 기준으로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낸 트레이드로 논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가정이 불안정해졌고 이때쯤엔 재혼한 부인의 과소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그러다 다시 이혼하고 부인이 아들을 총으로 쏘는 사고 등을 겪으며 그의 정신건강은 급격히 무너졌는지도 모른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의 파산 신청을 했다. 마지막 부인은 제시 리버모어와 재혼하기 전에 최소한 2명의 전 남편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건강한 관계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기록에 의하면 그가 자살할 무렵에는 소문대로 비투성이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나이가 들면서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피로감이 쌓인 것은 아닐까?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행복해지기 힘든 삶을 자신도 모르게 밟아 나갔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그의 최후가 중간에 그가 이겨낸 여정을 훼손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그 여정에서의 생각을 글로 남겨준 것이야말로 큰 공로라 할 수 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더라도 이 책은 군중과 시장, 투자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주옥 같은 문장들로 가득하다. 이 책을 여러 세계 추천해봤는데 즉각적으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투자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곤 했다. 재밌게 읽은 사람들은 꼭 세월이 흐름과 더불어 여러 번 읽기를 추천한다. 투자하면서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심리적 실수들이 이미 이 책 안에 모두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느끼며 허탈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고쳐 나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을 조금이라도 객관화할 수 있다면 투자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역자 후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제시 리버모. 거장의 삶과 투자 철학. 제시 리버모어는 20세기 초반 월가를 누빈 풍운하다. 주식과 선물에 투자해 갑부가 되어 롱아일랜드 대저택에 살면서 요트를 타고 매일 뉴욕으로 출근했던 사내. 아니, 온갖 비바람을 맞이하며 버티는 고독한 사내가 있을 뿐이다. 중개소와 월가에 몰려든 인간 군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트레이더 말이다. 이 책의 작가 에드윈 르페브르는 20세기 전반 월스트리트의 황제라 불린 제시 리버모어를 고스란히 반영한 인물 레리 리빙스턴을 내세워 그의 투자 기법과 투자 철학을 소개한다. 이 소설은 호가판의 시세를 받아 적는 사안에서 시작해 월가의 전설이 된 사내의 성장 드라마이자 화려한 가면 속 월가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투시경이기도 하다. 유난히 숫자에 강하고 기억력이 좋았던 레리 리빙스턴은 사설 중개소에서 친구를 따라 우연히 몇 달러를 투자했다가 돈을 벌자 혼자 열심히 투자해 꼬마 도박사라는 별명까지 얻는다. 그러나 돈을 너무 잘 번 탓에 곧 받아주는 사설 중개소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 결국 돈을 투자할 곳이 정식 중개소밖에 없게 되자 리빙스턴은 트레이딩에 본거지 뉴욕으로 떠난다. 그러나 정식 거래소에서 매매한 지 6개월 정도 못 돼 알거지가 된다. 사설 거래소는 실제 주식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돈을 걸 때 매매가가 고정되어 있지만 정식 중개소는 시세 테이프에 100이 찍히더라도 실제 거래가 체결될 때는 97이 될 수도 103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마슬보 리빙스턴은 돈을 왕창 벌었다가도 쫄딱 망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월가의 거물로 우뚝 선다. 1907년 주식시장이 공황에 빠졌을 당시에는 JP 모건이 그에게 공매도를 중지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된다. 리빙스턴은 이때 모건의 부탁을 들어주고도 하루 만에 300만 달러를 버는 쾌거를 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풍파를 겪으면서 리빙스턴은 차츰 다시만의 투자 원칙을 정립하게 된다. 개별 주식의 주가 등락에만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고 업종 전체의 주가 동향을 살펴봐야 하며 시장 전반의 움직임, 즉 대세에 편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물론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그동안 길러온 시세 테이프 판독 능력과 기억력 훈련이 큰 도움이 됐다. 리빙스턴은 이유를 꼭 짚어 말할 순 없지만 어떤 예감이 강하게 들 때가 있다는 것, 인간의 무의식이 작용한다는 것 역시 인정했다. 실제로 이런 감을 믿고 돈을 걸어 큰돈을 거머쥐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동안 거쳐온 수많은 연구와 작업,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부지런히 갈고 닦은 결과였다. 그런 노력들이 무의식의 작용에 소위 돈 되는 쪽으로 촉이 온 것이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의 투자 역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투자 원칙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절대 확실한 건 세상에 없다. 언제나 확률이 높은 쪽에 걸어라. 절대 밑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말고 팔 때는 좀 이르다 싶을 때 팔아라. 최대한 싸게 사거나 최고가의 공매도 하려고 용쓰지 마라. 핵심은 적시에 사고 파는 것이다. 시세 테이프와 다투지 말고 대세에 따라 매매하라. 비밀 정보에 목매지 마라. 대신 관찰하라. 관찰하면 최고의 비밀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누구나 살 때는 최대한 싸게 사고 공매도 할 때는 최대한 비쌀 때 공매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주인공은 여러 차례 분할해서 매수하거나 공매도하는 전략을 썼는데 주가가 강세라고 판단하면 이전보다 주가 수준이 높아져야 계속 매수에 나섰고 반면 약세라고 판단하면 이전보다 주가 수준이 낮아져야 계속 공매도했다. 즉, 주가가 오르면 계속 매수하고 주가가 내려야 계속 공매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인공이 골수에 사무치게 깨달은 교훈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것이다.
주인공은 항상 혼자서 판단하고 움직였지만 어쩌다 남의 말에 쏠깃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때는 여지없이 돈을 날렸다. 따라서 주인공은 우리에게 경고망동하지 말고 신념을 지키며 버티라고 말한다. 물론 오른쪽, 그러니까 돈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게 되려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장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는 습관이 몸에 배야 한다. 이 소설에서 역자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월가의 진을 치고 있는 협작꾼들을 만나면서 주인공이 겪는 모험들이었다. 이 책은 투자 기법을 나열한 책이 아니다. 그러나 투자 비법을 소개하는 어떤 전략서보다 더 독자들의 투자에 인생의 참고서가 될 만한 책이다. 호구 잡히지 마라. 자신의 의지를 따라라.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모두 버려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제시 리버모. 거장의 삶과 투자 철학. 15. 주식시장의 첫 발을 딛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다. 주식중개소에서 호가판을 관리하는 사원으로 취직했다. 다행히 나는 셈이 빠른 편이었다. 학교에서 3년 과정으로 배워야 하는 산수를 1년에 마쳤는데 특히 암산에 능했다. 호가판 사원이 하는 일은 객장에 있는 커다란 호가판에 숫자를 기입하는 것이었다. 보통 고객 한 사람이 시세 표시기 옆에 앉아서 큰소리로 시세를 불러줬다. 숫자라면 까먹는 법이 없는 나는 아무리 빨리 불러줘도 척척 처리했다. 실수는 물론 없었다.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도 많았다. 물론 동료들과 다 친하게 지냈지만 시장이 한창 활기를 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너무 바빠서 서로 이야기할 틈도 없었다. 어차피 업무 시간에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하지만 시장이 아무리 정신없이 돌아가도 주식시장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았다. 처음에 내게 시세란 주가가 아니라 그냥 숫자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주당 몇 달러로 표시되는 값어치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 느껴졌을 뿐이다. 그 숫자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시시각각 바뀌었다. 그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숫자들이 왜 그렇게 변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 사실 그런 건 상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시세 표시기의 숫자가 계속 변한다는 사실만 신경 썼다. 매일 5시간 동안 그리고 토요일에는 2시간 동안 내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오로지 숫자가 계속 변한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계속 숫자만 바라보다가 언젠가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양상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됐다. 숫자를 기억하는 재주가 남달랐던 터라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바로 전날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낱낱이 비교했다. 어려서 암산을 좋아했던 게 이럴 때 아주 요긴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떨어질 때도 오를 때도 말하자면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게 보였다. 아주 비슷한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설레가 되고 길잡이 노릇을 해줬다. 그때 나는 겨우 14살이었는데 수백 건의 주가 움직임을 관찰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날 주식이 보인 움직임을 다른 날과 비교하면서 내가 예상한 것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살폈다.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주가 움직임을 점점 더 정확히 예측하게 됐다. 유일한 길잡이는 과거 주가가 보인 움직임이었다. 머릿속에 경마 예상지가 있었던 것이다. 경주마들이 그동안 거둔 성적을 바탕으로 오늘은 어떻게 달릴지 예측하듯이 지금까지 보여준 양상을 토대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했다. 경주마들의 속도를 기록하듯 주가가 움직이는 양상을 기록해둔 셈이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다 보며 매수가 매도보다 약간이나마 더 나아질 것 같은 지점을 포착할 수 있다. 경마꾼들이 많은 경우로 질주하는 말들을 자세히 관찰하듯 주식시장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면 시세 TF가 많은 경 역할을 해줬다. 내 예측은 10에 7 정도 확률로 적중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내가 일찌감치 깨우친 교훈이 하나 있다. 바로 월가엔 새로운 게 없다는 사실이다. 투기의 역사는 유구하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건 그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과거에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고 기억해냈다. 이처럼 일이 일어난 경위를 기억하는 것은 경험을 활용하는 나 나름의 방식이었다. 이 게임에 푹 빠진 나머지 거래가 활발한 주식이라면 종목을 가리지 않고 등락을 예상하기 시작했다. 단지 머릿속으로 점쳐보는데 그치지 않고 급기야 조그만 장부를 한 건 마련해 내가 관찰한 바를 적어봤다. 많은 이가 모의로 주식을 매매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모의 매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나 같은 초짜에게는 특히나 유용하다. 수백만 달러를 벌어도 헛바람 들 일이 없고 돈을 왕창 날려도 빈민구제소의 도움에 기대야 할 일이 없다. 다른 이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가짜 돈이라도 따는 게 아니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해 보는데 재미를 느꼈다. 내 예측이 적중했는지 빗나갔는지 그 결과를 장부에 일일이 기록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히 맞힐 때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했다. 내가 제대로 관찰했는지 내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시 내게 가장 흥미진진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인기주의 주가 변동을 꼼꼼히 살펴보니 8에서 10포인트 하락하기 전에 특정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자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나면 월요일에 그 종목의 이름과 주가를 적어두고 과거의 등락 양상을 떠올리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해서 적어놓았다. 그런 다음 나중에 시세 표시기에 찍히는 실제 주가와 비교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시세 테이프가 보내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처음에는 주가 변동이란 그냥 숫자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주가가 오르내리는 데는 언제나 이유가 있게 마련이지만 시세 테이프는 그 이유나 까닭 따위는 상관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내가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디딘 14살 때도 그랬고 주식 투자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40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떤 주식이 오늘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2, 3일, 몇 주 또는 몇 달 뒤에도 여전히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 시세 테이프를 보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인데 주가가 등락한 이유는 차차 알아내도 되지만 주식판에선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기 일수다. 기억하겠지만 얼마 전 다른 종목들은 다 급등하는데 할로투브만 3포인트 하락했다.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이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자 할로투브 이사진은 배당금 지급을 건너뛰겠다고 발표했다. 이게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이유였다. 이사진은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할로투브 주식을 팔지는 못할 망정 사지도 않았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들이지 않으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나는 6개월 정도 이 소소한 비망록을 계속 써나갔다. 주식 중개소에서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눈여겨봤던 숫자를 적고 반복되는 움직임이나 유사한 움직임이 있는지 기억을 되새기며 주가 변화를 연구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세 테이프 읽는 법을 깨닫게 됐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원 하나가 다가오더니 돈이 좀 있냐고 슬쩍 물었다. 왜 그러는데? 저기 벌링턴이라고 끝내주는 정보가 있거든? 같이 들어갈 사람 있으면 나도 좀 해보려고. 해보다니 무슨 말이야? 내가 물었다. 내가 알기로 비밀 정보를 입수해서 주식 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머니가 두둑한 노신사뿐이었다. 이런 판에 끼려면 수백, 심지어 수천 달러가 필요했다. 주식 놀이는 마치 저녁 마차에 실크 모자 쓴 마부를 거느리고 다니는 호사나 다름없었다. 말 그대로야. 한다고. 얼마나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5달러 넣으면 5주 정도 살 수 있어. 어쩌려고? 사설 중개소에 증거금을 내고 매매 가능한 한도까지 몽땅 벌린턴 주식을 살 거야. 틀림없이 오른다니까? 돈을 그냥 줍는 거라고. 금세 2배로 불어날걸? 잠깐만. 나는 그를 잠시 만류하고는 늘 가지고 다니던 조그만 주가 예측 장부를 꺼냈다. 돈을 2배로 불리는 건 관심 밖이었지만 벌링턴 주가가 오를 거라니 쏠깃했다.
만약 벌링턴 주가가 오른다면 내 장부에도 그렇게 나타나야 했다. 장부를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내가 계산한 대로라면 벌링턴은 지금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기 전에 보이던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뭘 사본 적도 팔아본 적도 없었다. 물론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을 해본 적도 없었다. 그저 이번 기회에 내가 취미로 해온 연구가 얼마나 정확한지 시험이나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내가 만든 예측 장부가 실전에 통하지 않으면 그 장부를 만들어낸 원리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나는 가진 돈을 탈탈 털었다. 동료 서한은 우리가 출자할 돈을 들고 근처 사설 중개소에 가서 벌링턴 주식을 샀다. 이틀 후 이를 현금으로 바꿨는데 내 몫으로 3.12달러를 벌었다. 첫 거래에 성공한 이후 나는 종종 혼자 근처에 있는 사설 중개소에 가서 돈을 걸었다. 점심시간에 가서 사거나 팔았는데 매수인지 매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시스템에 따라 돈을 걸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주식에 돈을 걸지도 않았고 남들이 한다고 줏대 없이 따라서 돈을 걸지도 않았다. 오직 내가 만든 시스템의 셈법만 따랐다. 사설 중개소에서 거래하는 내내 내 방식은 딱 맞아떨어졌다. 사설 중개소에서 시세 테이프에 찍히는 주가를 보고 상승에 걸지 하락에 걸지만 결정하면 됐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 중개소에서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사설 중개소에서 돈을 걸어 버는 액수가 훨씬 많아지자 나는 직장을 그만뒀다. 식구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가 사설 중개소에서 벌어오는 액수를 보고는 다들 입을 다물었다. 꼬마 사안으로 일할 때는 월급이 쥐꼬리만 했지만 혼자 힘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뒤로 벌이가 꽤 쏠쏠했다. 15살 때 현금 1000달러를 모아 어머니 앞에 내놓았다. 그동안 생활비로 갖다 준 돈을 제외하고도 몇 달 동안 사설 중개소에서 번 돈이었다. 어머니는 잔뜩 흥분해서는 유혹에 손길이 닿지 않도록 저축은행에 넣어두라고 하셨다. 빈손으로 시작한 15소년이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도 하셨다. 심지어 진짜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걱정하고 속을 끓이셨다. 하지만 나는 내 방식이 옳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싶었다. 머리를 써서 주가의 움직임을 맞히는 일이 너무 재밌었다. 내 예측이 맞는지 10주로 시험했다고 하자. 그런데 다음에 100주를 거래했다면 내가 옳다는 확신이 10배는 더 강해졌다는 뜻이다. 증거금을 더 많이 건다? 이것은 그만큼 내 판단을 굳게 믿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배짱이 더 두둑해졌다고? 아니다. 배짱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수중에 10달러 뿐인데 10달러를 전부 거는 경우와 200만 달러가 있는데 100만 달러는 남겨두고 100만 달러만 거는 경우를 비교하면 10달러 전부 거는 쪽이 훨씬 더 대담하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나는 15살 때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조그만 사설 중개소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은 한 번에 20주 정도 거래하면 존 W. 게이츠가 변장하거나 JP 모건이 신분을 숨기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냐며 수군거릴 정도로 규모가 작은 곳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시 사설 중개소는 고객이 딴 돈을 주지 않고 뭉개는 경우가 좀처럼 없었다. 고객이 제대로 맞춰서 돈을 벌더라도 고객의 돈을 뜯어낼 다른 방법들이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여튼 사설 중개소는 엄청나게 남는 장사였다. 정직하게 운영해도 그러니까 굳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주가가 출렁이면 미천이 딸리는 사람들은 쫄딱 망할 수밖에 없었다. 증거금이 0.75포인트밖에 안 되어서 주가가 조금만 반등하거나 반락해도 증거금이 모조리 날아갔다. 게다가 빚을 떼먹는 사람은 다시는 판에 끼워주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아예 거래를 할 수 없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오로지 혼자 헤쳐나갔다. 한마디로 1인 기업이었다. 내 머리로 굴러가는 사업 아닌가? 내가 주가의 움직임을 제대로 예측하면 그것은 오로지 내 능력이지 친구나 동업자가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었다. 주가가 내 예측과 반대로 흘러가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뿐 인정 많은 친구나 동업자가 그 피해를 막아줄 순 없었다. 성공할 자신이 있는데
내 사업을 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물론 나도 친구가 있었지만 사업은 언제나 혼자 꾸려갔고 단독으로 행동했다. 내가 계속 돈을 벌어가자 사설중개소에선 슬슬 나를 눈의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다. 사설중개소에 가서 돈 뭉치를 턱 내려놓아도 쳐다보기만 하고 집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딱 잡아 거절했다. 그 무렵 사설중개소에선 나를 꼬마 도박사라고 불렀다. 결국 가명을 써가며 사설중개소를 이것저것 전전했다. 처음에는 15주나 20주 정도로 가볍게 시작했다. 사설중개소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 가끔 첫판에는 일부러 돈을 잃고 나중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줬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따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개소 사장들 몫에 손대지 말라며 급기야 자기네 중개소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쫓아냈다. 한 번은 몇 달 동안 거래하던 큰 사설 중개소에서 쫓아내려고 하기에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돈을 조금 더 뜯어내기로 작심했다. 그 사설 중개소는 시내 곳곳과 호텔 로비, 인근 도시에도 지점을 두고 있었다. 나는 호텔에 있는 지점에 가서 관리인에게 몇 가지 묻고는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늘 써먹는 독특한 방식으로 인기주에 돈을 걸자 말자 본점에서 전화가 왔다. 본점에서 관리인에게 내가 누군지 물은 모양이었다. 관리인이 내 이름을 물었다. 나는 캠브리지 출신으로 이름은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대답했다. 간부는 안도하는 얼굴로 본점 간부에게 내 대답을 전했다. 하지만 본점 관리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내 인상착의를 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관리인에게 이렇게 일러줬다. 키 작고 뚱뚱한 남잔데 검은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하다고 해요. 하지만 관리인은 내 인상착의를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했다. 수화기를 들고 있던 관리인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전화를 끊었다. 그러곤 꺼지라고 쏘아붙였다. 본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정중하게 물었다. 멍청아, 메리 리빙스턴은 받지 말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근데 그놈이 $700나 등쳐먹도록 수수방관해? 그 밖에 또 무슨 말이 오간 것 같지만 얘기해주지 않았다. 다른 지점에 또 차리러 가봤지만 모두 나를 알아봤다. 아무리 돈을 내밀어도 소용없었다. 시황을 보려고 해도 직원들이 야유를 퍼붓는 바람에 지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시차를 두고 띄엄띄엄 돌아다니며 거래하는 방법도 시도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내가 갈 곳은 하나뿐이었다. 바로 제일 크고 돈 많은 코스모폴리탄 주식중개소였다. 코스모폴리탄은 손꼽히는 굴지의 증권중개소로 뉴 잉글랜드 주에 있는 공업도시에는 전부 지점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곳에선 매매를 허락해줘서 나는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었다. 몇 달 동안 돈을 벌기도 하고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중개소 역시 결국에는 마찬가지였다. 물론 작은 중개소처럼 대놓고 문전박대하진 않았다. 돈 좀 벌었다고 고객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퍼지면 회사의 평판이 나빠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중개소는 쫓아내는 것 못지않게 몹쓸 짓을 했다. 즉, 처음에는 3포인트의 증거금을 요구하다가 추가 증거금으로 처음에는 0.5포인트, 다음에는 1포인트, 마지막엔 1.5포인트를 내라고 강요했다.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게 왜 불리할까? 간단하다. $90에 팔리는 철강회사 주식을 샀다고 하자 매수 수수료가 0.125달러면 전표는 보통 90.125에 철강 10주 매수라고 적는다. 증거금 1포인트까지 감안하면 주가가 89.25 아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빈 털터리가 된다. 이런 경우 사설 중개소는 고객에게 증거금을 더 납부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고객 역시 한 푼이라도 건지게 주식을 팔아달라고 중개인에게 애걸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코스모폴리탄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반칙을 썼다. 매수 가격이 $90라면 전표의 철강 90.125의 매수가 아니라 철강 91.125의 매수라고 적었다. 이렇게 하면 매수 주식이 1.25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청산해도 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처음에 3포인트의 증거금을 요구했으므로 매매 규모는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사설 중개소는 그곳밖에 없었기에 나는 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든가 매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기복이 있었지만 두루두루 종합해보면
돈을 딴 건 내 쪽이었다. 코스모폴리탄은 내게 이토록 끔찍한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런 조건이면 누구도 돈을 딸 수 없을 정도였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나를 속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육감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앞서 말했지만 코스모폴리탄은 나한테 마지막 비빌 언덕이었다. 코스모폴리탄은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돈 많은 사설 중개소였고 원칙적으로 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매일 꾸준히 매매하는 고객들 중에 아마 내가 제일 큰 손이었을 것이다. 근사한 사무실에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크고 완벽한 호가판이 있었다. 널찍한 객장을 꽉 채운 대형 호가판에는 표시할 수 있는 것 모두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보스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주식, 그리고 면화, 밀, 식량, 금속 등 뉴욕, 시카고, 보스턴, 리버풀에서 사고 파는 것들은 그곳에서도 죄다 찾아볼 수 있었다. 사설 중개소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알 것이다. 직원에게 돈을 주고 사고 싶은 것이나 팔고 싶은 걸 말하면 직원이 시세 테이프나 호가판을 보고 마지막 가격을 확인한다. 그러곤 전표에 시간을 기록하는데 마치 여느 정식 증권사의 체결 내역서처럼 보인다. 즉,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주식을 얼마에 얼마나 사고 팔았고 중개소에서 고객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적는다. 청산하고 싶으면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처음 거래할 때 처리한 직원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직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중개소 마음이다. 아무튼 직원이 마지막 가격을 확인하는데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시세 테이프에 호가가 찍히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직원은 전표에 가격과 시간을 적어서 보여준 뒤 고객이 이상 없다고 확인하고 나면 고객에게 전표를 건넨다. 그러면 고객은 출납 창구에 가서 현금을 받는다. 물론 시장이 불리하게 돌아가서 주가가 증거금 한도를 넘어서면 거래는 자동으로 청산되고 전표는 휴지 조각이 된다. 5주도 매매할 수 있는 영세 사설 중개소에서는 조그만 쪽지를 전표로 썼는데 살 때의 쪽지와 팔 때의 쪽지 색깔이 달랐다. 때때로 시장이 급등세를 보일 것 같으면 모든 고객이 일제히 매수에 나섰는데 예상대로 주가가 오르면 사설 중개소는 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개소에서 매수 매도 수수료를 한꺼번에 떼어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20의 주식을 사면 전표에는 20.25가 찍혀서 주가가 1% 올라도 0.75달러밖에 벌지 못했다. 앞서 말했지만 코스모폴리탄은 뉴 잉글랜드에서 제일 번듯한 중개소였다. 고객이 수천 명에 달했는데 이 중개소가 두려워하는 고객은 정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중개소에서 3포인트의 증거금에 살인적인 추가 증거금까지 부과했지만 내 매매의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나는 중개소에서 받아주는 만큼 계속 사고 팔았다. 가끔 한 번에 5,000주까지 거래하기도 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나는 제당 회사 주식 3,500주를 공매도했다. 각각 500주라고 적힌 커다란 분홍색 전표를 7장 받았다. 코스모폴리탄은 추가 증거금을 적을 만한 빈 공간이 있는 커다란 전표를 사용했다. 물론 대부분의 사설 중개소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고객이 투자금을 몽땅 잃고 쫄딱 망해야 중개소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미천이 적을수록 중개소가 유리했다. 증거금을 더 내겠다고 하면 영세 사설 중개소에서는 전표를 새로 발행했다. 그래야 환매했다가 다시 공매도한 것처럼 취급해서 환매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고 새로운 거래인 공매도에 따른 수수료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객은 주가가 1포인트 하락해도 0.75포인트만 받게 된다. 내 기억에 그날 예치한 증거금만 1만 달러가 넘었다. 나는 겨우 20살 때 처음으로 현금 1만 달러를 모았다. 다들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봤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록펠러가 아니면 현금을 1만 달러 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며 그 돈으로 만족하고 이젠 평범한 일을 해서 먹고 살 궁리를 하라고 하셨다. 어머니에게 내가 하는 건 도박이 아니라고 나는 철저히 계산에 따라 돈을 벌고 있다고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1만 달러가 엄청나게 큰 돈이라며 벌벌 떠셨다. 나는 그저 증거금이 조금 더 쌓였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앞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나는 105.25달러에
제당 회사 주식 3,500주를 공매도한 상태였다. 그 방에는 헨리 윌리엄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2,500주를 공매도했다. 나는 시세 표시기 옆에 앉아서 호가판 사원에게 호가를 불러줬다. 주가는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 곧바로 2포인트 하락한 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만사 순조로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 움직임이 주춤하는 모양새가 왠지 마음에 걸렸다.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발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니 제당 주식이 103달러에 팔렸다. 그날 최저가였다. 하지만 자신감이 생기기는커녕 점점 더 알쏭달쏭해졌다. 뭔가 잘못됐다 싶은데 정확히 콕 집어낼 수 없었다. 만약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모른다면 제대로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럴 땐 시장에서 그냥 손을 떼는 게 낫다. 난 결코 무턱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을 싫어하고 그렇게 행동해 본 적도 없다.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도 이유가 분명해야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스스로 납득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없는데도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내 친구 데이브 와이먼을 불러 이렇게 부탁했다. 데이브, 나 대신 여기 앉아 있어줘. 부탁할게.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제당 주가 좀 불러주고, 응? 데이브는 그러겠다고 했다. 나는 데이브가 사안에게 가격을 불러줄 수 있도록 시세 표시기 옆자리를 양보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제당 주식 전표 7장을 모두 꺼내 들고는 출납 창고로 걸어갔다. 창고에는 거래를 청산할 때 전표에 표기하는 직원이 앉아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가 왜 시장에서 나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창고에 기대서 있었다. 직원이 못 보게 전표를 손에 꼭 쥔 채 이내 전신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인 톰 버넴이 급히 고개를 돌리더니 귀를 기울였다. 그때 뭔가 일이 꼬였다는 예감이 들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었다. 바로 그때 시세 표시기 옆에 있던 데이브가 입을 뗐다. 나는 창고에 전표를 탁 내려놓으면서 데이브가 주가를 다 부르기 전에 이렇게 외쳤다. 제당 청산. 중개소 직원은 데이브가 부르기 전 가격으로 내 주식을 청산해줘야 했다. 데이브가 가격을 불렀는데 이번에도 103이었다. 내 예상대로라면 제당 주식은 103선 아래로 무너져야 했다. 내 예상이 빗나간 것일까? 그때 근처에 함정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하튼 전신기가 계속 돌아가는데 톰은 내 전표에 표시하지 않고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딸깍거리는 전신기 소리만 듣고 있었다. 그래서 급히 소리쳤다. 이봐, 톰. 도대체 뭘 꾸물거리는 거야? 전표에 103이라고 가격을 표시해야지. 어서. 중개소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는지 다들 우리를 쳐다보며 무슨 일인지 웅성대기 시작했다. 코스모폴리탄이 고객에게 결제하기를 거부하고 뭉갠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혹시라도 그랬다간 고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돈을 빼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은행이 망한다는 소문이 돌면 우르르 몰려가 예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말이다. 고객 한 명이 의심하면 다른 고객들 사이에도 의심이 번지기 마련이다. 톰은 부르퉁한 얼굴로 다가와 전표에 103에 청산이라고 표시하고는 전표 7장을 내밀었다. 그의 표정이 어찌나 떨떠름하던지. 톰이 있는 곳에서 출납 창고까지는 2m 남짓밖에 안 됐다. 돈을 찾으러 출납 창고에 가기도 전에 시세 표시기 옆에 있던 데이브가 흥분해서 외쳤다. 이럴 수가. 제당 108.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웃으며 톰을 보고 소리쳤다. 이번엔 시간이 자네 편이 아니었군. 안 그런가 친구? 말할 필요도 없이 미리 짜고 한 짓거리였다. 나는 헨리 윌리엄스와 함께 제당 6,000주를 공매도했다. 중개소는 나와 헨리한테 증거금을 받았는데 10종 8구 중개소에는 제당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이 아주 많았을 것이다. 아마도 모두 합쳐 1만 주는 좋게 됐을 것이다. 중개소에 예치된 제당주 증거금이 2만 달러라고 하자. 이 정도 증거금이면 사설 중개소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야바이 짓으로 시장을 교란해서 고객들을 무일푼으로 만들고도 이문이 남는다. 예전에는 특정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사설 중개소에서 거래소 중개인을 움직여 해당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러면 매수한 고객들은 판돈을 모조리 날려야 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쉽게 말해 사설 중개소는 고작 몇백 주로 주가를 2포인트 이상 끌어내려 수천 달러를 벌 수 있었다. 코스모폴리탄은 바로 이런 수법으로 나와 헨리 윌리엄스를 비롯해 재단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들을 알거지로 만들려고 했다. 코스모폴리탄과 연줄이 있는 뉴욕 중개인들이 가격을 108로 끌어올린 것이다. 물론 주가는 곧바로 다시 떨어졌지만 헨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미천을 몽땅 날렸다. 가격이 이유 없이 급락했다가 곧바로 반등하는 것을 당시 신문에서 사설 중개소의 공습이라고 불렀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코스모폴리탄이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한지 열흘도 안 돼 아주 통쾌한 사건이 벌어졌다. 뉴욕에 사는 한 투자자가 코스모폴리탄에서 7만 달러가 넘는 돈을 뜯어낸 것이다. 이 사내는 뉴욕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1896년 브라이언 공황 때 하락장을 예측해 이름을 날리는 등 한창 때 시장에서 한가락하던 사람이다. 사내는 동료들을 희생시켜 돈을 벌려고 이를 꾸몄지만 증권거래소 규칙에 부딪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설 중개소가 고객에게 갈취하는 득을 빼앗아와도 증권거래소나 경찰 당국이 군소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코스모폴리탄 본사와 비교적 큰 지점들로 35명 정도 사람을 보내 고객 행세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특정한 날 정해진 시간에 모두 특정 주식을 최대한 많이 매수한 다음 일정한 수익이 나면 살며시 빠져나오라고 지시했다. 물론 친구들에게는 그 주식이 오를 거라는 정보를 흘리고 자신은 거래소 객장으로 가서 호가를 올려 주식을 사들였다. 그를 호인으로 여긴 장내 거래원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이 일에 안성맞춤인 주식을 신중하게 골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주가를 서너 포인트 올릴 수 있었다. 사설 중개소에 보낸 첩자들은 미리 짠 대로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겼다. 첩자들에게 준 경비와 삭스를 제외하고 사내가 7만 달러 정도의 순수익을 거머쥐었다는 얘기가 들렸다. 사내는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등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대형 사설 중개소를 골려줬다. 사내가 즐겨 거래한 주식 중 하나가 웨스턴 유니언이었다. 웨스턴 유니언처럼 거래량이 어중간한 주식의 주가를 몇 포인트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건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내가 보낸 첩자들은 일정 금액의 주식을 사고 2포인트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챙긴 뒤 공매도 했다가 3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환매해 수익을 챙겼다. 그런데 최근 사내가 가난에 시달리다 쓸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봤다. 만약 1896년에 죽었다면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마다 첫 페이지에 박스 기사가 실렸을 테지만 오면에 실린 고작 2줄짜리 부고가 전부였다.